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 대해서 좀 예상도 해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그 정보지가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정보지가 돌면서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를 받는 것 아니냐, 또 유죄가 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보수지만 두 사람은 좀 진보 성향 아니냐, 거기 출신지가 어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도 보시면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하시라고 좀 불면증 같은 거 오실까봐 오늘 영상을 한번 새로 찍어봤습니다. 일단 좀 오늘 보도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화날 만한 일인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 관련된 연구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구원 한 명이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이 이상이면 당선 무효되는 것이 좀 과도하다, 이것을 좀 상향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기가 매우 정치적이죠. 어떻게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연구비를 받는 연구원이 지금 뻔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해석이 담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나 이념이 사법의 영역에 막 침범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연구원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순수한 의도로 논문을 준비해 왔어도 출판 시기나 발표 시기는 늦췄어야 맞죠. 지금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두 차례나 거쳐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어요. 분명히 이번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질 것 알면서 2번이나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할 때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규정 중에서 한 단어를 문제 삼았어요. 행위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에 불과한데 행위에 그 몰랐다는 인식이 포섭될 수 없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두 번째 똑같은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면서 아예 말도 안 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 규정은 과도하다. 이 규정을 폐기해야 된다. 이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연구원의 그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하고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두 번째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해설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것은 그냥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멍청해서 2번 한 것이 아니라 헌법 소원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봤을 때 마은혁 후보까지 임명되면 완벽하게 평양성을 갖추게 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먼저 해서 기각이 되어야 이재명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을 어떻게든 법리적으로 날려버리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게 시간이 안 나와요. 헌법소원을 한다라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은 3월 26일에 선고될 거고요. 그때 당선 무효형 이상이 나올 것이고 그게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은 저는 2개월 이내에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이 단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이 권한이 박탈됐기 때문에 뒤늦게 헌법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만약에 뒤집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진짜 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소급해서 이 규정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거고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밑자락을 깔아서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써도 이 조항은 위헌이 날 리가 없어요. 이미 합헌 판결이 여러 번 났고요. 이게 구도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할 자유는 구분해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대선같이 큰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후보자를 언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언제 직접 연설을 들어볼 기회도 없고 늘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럼 기자들의 질문이나 상대방 후보의 어떤 의혹 제기나 스스로 드러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 또 인품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거짓말이 들어가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이재명 피고인 한 명을 유리하게 하는 판결을 한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는 문을 닫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혹시 잘 됐을 때 본인도 좀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아주 시기가 정치적이어서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심 선고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이 재판부 성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판부 성향은요, 요번에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도 주기현 판사가 지역이 어떻느니 어디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이런 풍문이 돌았는데 결국은 이 재판의 구도와 법리, 논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편향성을 지적했던 것은 또 친분관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했던 것은 너무 절차적인 위반이 심각해서 이게 도저히 눈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로 절차적인 위반이 너무 반복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념이나 편향성을 국민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상급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중요한 재판에서 굉장히 편향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파기된다라고 하면 이 판사 생활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독특한 논리를 통해서 특정 정치 진영에 도움을 줬다는 이력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는 인생이나 이력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심이 아니고 대법원의 어쨌든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리에 맞춰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리가 엄청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만 독특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 진행입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검사가 예상 못했던, 재판부가 예상 못했던 새로운 증언을 하면 이 재판의 어떤 구도가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조차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돌아갔어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전부 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지 국토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부 다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형 증인에 있어서도 이재명 피고인은 좀 후퇴된 입장을 많이 취했죠. 내가 기억이 소실될 수가 있다. 잠깐 까먹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즉흥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재판부도 지적했다시피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은 거예요. 김문기 씨 알아요 몰라요? 라는 질문을
인터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인터뷰를 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왜 이렇게 인허가 했어요? 라는 질문도 수십 번도 더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즉흥적으로 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기준은 제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뻔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인허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인섭 씨가 무려 75억 원을 받아먹었어요. 이 인허가를 그만큼 해줬고 75억 원을 받아먹을 정도가 되면 시행업자가 로비 창구를 제대로 찾은 거죠. 그리고 로비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75억 원이라는 거액을 준 것입니다. 75억 원이 브로커가 한 번에 그렇게 받는 금액으로 저도 검사생활 20년 하면서 처음 볼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 부분은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이권을 챙겨준 것이다.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 거고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본인이 결정권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유권자를 엄청 속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꽉 짜여 있다. 공무원 50명이 거의 같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게 당연히 무죄 사안 같으면 50명이나 증인을 왜 불러봤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이런 중요 사건이고 심플한 사건은 1심 결론이 아주 잘못되지 않은 이상 2심에서 완전히 다른 이론을 펼치면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좀 상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법원의 신뢰도는 굉장히 바닥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어서 조국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조국이 엄청 다퉜지만 1, 2심 결과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 결과도 전부 무죄가 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일부 유죄가 날 것이고요. 제가 김혜경 씨 관련된 해설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가 그 경선 기간에 밥 한 끼 샀다.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밥을 사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 선거판이 전부 다 돈잔치가 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죠. 그런 점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조차도 당선 무효형인데 후보자가 직접 박빙의 승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무죄가 선고되든지 아니면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허위사실, 거짓말한 부분들이 워낙 여러 개가 많고 그 횟수가 너무 여러 번이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찌라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돌리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부가 하라는 취지의 자기들의 바람과 압박이 담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찌라시 내용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재판을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저는 재판부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엄정하게 저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상해 드리고요. 오히려 위증교사 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다른 예상은 사실 거의 틀린 게 없었는데 제가 뭐 잘 맞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대충 법조 생활을 몇십 년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예측하면 대부분 예상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위증교사 부분만 굉장히 독특한 법리를 펼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저는 이거는 유죄로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리가 워낙 독특했어요. 위증은 성립하는데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위증으로 인해서 덕보는 사람은 위증교사범인데 이재명인데 덕보는 사람은 무죄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위증한 사람은 유죄다? 그러면은 그 위증한 사람은 도대체 왜 위증한 겁니까?
위증의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을 했고, 부탁한 사람은 위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말과 비슷하죠.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 보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유령이 위증을 교사했나요? 이렇게 독특한 법리를 펼칠 때는 다른 재판에도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차원에서 그런 법리를 일관되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 재판부도 대법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깨질 만한 법리라면 1심에 손을 들어줄 게 아니라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그 찌라시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 발의라고 확신하고요. 물론 재판에 있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재판 경과를 보니까 재판이 열리고 나서 2심에서 피고인 측도 20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냈지만 검찰도 30차례에 걸쳐서 법률 의견서를 냈어요.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자신의 조직에 사활을 걸고 또 직을 걸고 열심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놓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꼼꼼한 법리 주장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있어서 무죄를 쓸 수 있는 판결문 문구 자체가 안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